태양계와 우리의 보금자리인 지구에 펼쳐진 얼음 풍경. 그 얼음 세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국제극지의 해에는 지구의 극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하고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지구와 우리 태양계에 있는 다른 천체들의 비원을 탐사할 겁니다. 이를 통해 왜 지구의 극지가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고 미래에 얼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낼 겁니다. 지구는 두 개의 극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성의 북쪽, 즉 북극 지방을 덮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얼음으로 덮인 바다로 육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잠수함은 쉽게 그 아래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이 얼음이 지속적으로 얇아지며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름에 몇몇 배들이 북극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21세기 중반쯤이면 늦은 여름에는 더 이상 얼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극지방에서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과학자들은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남극에서는 남빙양에 둘러싸인 광대한 대륙빙하로 덮인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 둘러싸인 남극을 향하는 백길은 세계에서 가장 거친 항로 중 하나입니다. 남극 대륙의 가장자리에는 거대한 얼음의 흐름인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를 따라 내륙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탐사되지 않은 지구의 마지막 몇몇 땅이 이 얼음 담요 아래 묻혀 있습니다. 남극의 산과 화산들은 그들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지질학적 기원을 암시합니다. 특수한 장비들은 2,500m 두께의 얼음을 뚫고 들어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 크기만한 이 땅에는 산도 있고 심지어 호수와 강도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건조한 계곡에서는 바람과 산이 얼음이 쌓이는 걸 막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깨끗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데요. 몇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땅 위를 걷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만이 추위에 사로잡힌 유일한 행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극 대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몇백만 년 동안 빙하기가 지속되는 춥고 건조한 사막입니다. 이 극지방들에는 엄청난 양의 물과 이산화탄소 얼음이 쌓여 있습니다. 층층이 대규모로 쌓인 얼음은 오랜 기간 변화하며 만들어진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2008년에 탐사선 피닉스는 화성의 북극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겨울이 다가오며 내리는 눈을 탐지했습니다. 또한 화학적인 혼합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화성에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수십 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에 이르는 먼지로 뒤덮인 얼음공, 혜성입니다.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얼음이 증발하고 그것이 바로 혜성의 꼬리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혜성이 원시 지구에 있던 물의 반 이상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더 복잡한 화학 물질을 제공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혜성은 화성 너머에서 옵니다. 여기 태양계의 차가운 외곽 공간에서 우리는 가장 낯선 얼음 세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로파는 달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목성 위성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은 갈라지고 다시 얼어붙으며 심지어 바다 위에 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어있는 표면 아래에는 액체로 된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우주선이 유로파의 깊은 곳에 대한 탐사를 시도할 겁니다. 또 다른 얼음 위성은 토성의 엔셀라두스입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는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분출되는 환상적인 수증기의 분수를 포착했습니다. 유로파보다 작은 이 위성 안에는 아직도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되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엔셀라두스로부터 분출된 수분은 토성의 고리 시스템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요 고리들은 자동차 크기만한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더 불가사의한 것은 수성만큼 큰 토성의 위성 타이탄입니다. 우리는 착륙선 호이겐스를 타이탄의 메탄 구름을 뚫고 내려보냈습니다. 이곳은 원시 지구와 닮아 있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추위 때문에 얼음은 타이탄에서 바위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얼음산과 화산, 그리고 어쩌면 메탄의 눈도 내릴 겁니다. 천연가스의 호수는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고 이 화학적 용광로에는 미래의 탐험가들을 위한 흥미진진한 발견거리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거대한 위성 트리톤은 태왕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에서는 9km 높이의 거대한 간헐천이 얼어있는 표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메커니즘이 분출물을 직각으로 꺾어지게 만든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위성 엘크로스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달의 남극에서 영구적으로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얼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레이더를 이용해 달의 북극 크레이터 바닥에 6억 톤이 넘는 얼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얼음 세상이 행성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은 듯한 차가운 물질로 생각되는 얼음은 사실 매우 활동적입니다. 심지어 몇몇 천체는 얼음 표면에서 분출하는 화산도 있습니다. 2010년에 아이슬란드의 한 빙하 아래에 있는 화산이 10km가 넘는 높이의 화산재 기둥을 분출했습니다. 제트기류는 이 재를 영국과 북부 유럽까지 전달했고 비행 항로를 차단했습니다. 더 큰 폭발은 재를 더 높이 보내고 이는 지구의 기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탐보라 화산 폭발 때 뿜어져 나온 먼지와 가스는 상층 대기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재가 햇빛을 막아 지구 전체의 기온이 낮아졌으며 북부 유럽, 북동부 캐나다, 그리고 미국은 여름 없는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199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한 겁니다. 다행히 1815년보다 기후에 미친 영향은 적었습니다. 행성의 표면에 닿는 태양 복사열은 온도와 얼음이 녹는 것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동이 활발해지며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흑점 주기라고도 하는 태양 활동 주기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전반적인 온도 변화를 완화하게 하는 과정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지구는 얼음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 아니지만 액체로 된 물이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태양열의 대부분은 지구의 열대 해양에서 흡수되고 해류에 의해 지구 전체로 옮겨집니다. 해류는 더운 적도에서부터 움직여 극지방으로 향하고 극지방에서는 차갑고 염분 농도가 높은 심층수가 적도로 되돌아옵니다.
유럽은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해류로부터 그것이 가진 열의 30%를 흡수합니다. 극지방의 변화는 이런 과정을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물의 3가지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그리고 기체인 수증기가 그것입니다. 극지의 얼음이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반면 액체의 바다는 열을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은 햇빛을 반사합니다. 이 물은 다른 물질과 달리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 특성으로 거대한 빙산은 호수와 바다에 떠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빙산의 8분의 7은 수면 아래에 존재합니다. 바다를 덮은 빙산이나 피오르드를 만드는 빙하의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건 작은 온도 변화를 증폭시킬 수 있으며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년 계절에 따라 지구의 빙하는 한쪽 극의 빙하가 커지면 다른 쪽에서는 축소되는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3월은 북극의 빙하가 최대치에 이르고 남극은 최소가 됩니다. (9월에는) 북극의 얼음이 가장 적고 남극에 가장 많은 얼음과 눈을 불러옵니다. 양극 모두 최대치의 얼음량은 긴 겨울을 지나 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납니다. 북극의 겨울은 해가 전혀 떠오르지 않고 6개월 동안 황혼과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별들은 지구의 자전으로 수평선을 따라 회전합니다. 이따금 북극광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빛의 장막이 기나긴 겨울밤을 은은히 밝힙니다. 우리는 봄에 태양 에너지가 증가해 얼음과 눈을 녹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자연의 순환으로 인한 변화, 그 이상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알래스카의 북극 국립 야생보호 지역의 얼음 기록을 찾아봅니다. 200년 전 이 빙하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빙하는 한때는 메코 빙하의 일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왼쪽에 있는 협곡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빙하 모두 빙퇴석이라고 불리는 빙하의 잔해를 남기며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코 빙하는 이 화면의 중앙 가까이에 있는 빨간색의 빙퇴석을 만들었습니다. 북극의 대부분은 여름 동안에도 계속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이 영구 동토 터널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에 펼쳐진 쐐기 얼음의 아랫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터널 벽에서는 매머드의 뼈와 고대 동토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음에 새겨진 명확한 줄무늬는 수천 년에 걸쳐서 생성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영구 동토 터널을 탐험하며 과거의 기후와 후대의 지형 변화에 대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이 툰드라 지역의 변화는 2000년 이상 지속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다른 단서를 찾고자 얼음을 뚫어 코어를 추출해냅니다. 4월 말에 해는 메코 빙하에서 오전 3시쯤 지고 기온은 더 내려가 얼음을 뚫고 얼음 코어를 추출해내는데 더욱 용이합니다. 얼음 코어는 드릴의 코어 배럴 안에서 1m씩 잘라 떼어냅니다. 연구자들은 이 얼음 코어를 150m 길이까지 추출해내고 이는 2세기가 넘는 시간의 기후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얼음을 관통해 뚫고 내려가는 건 시간을 거꾸로 돌려 과거로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극 대륙과 같은 곳의 얼음은 수천 년 동안의 겨울에 내려 쌓인 눈입니다. 과학자들은 얼음 코어를 수집해 연구하고 저장합니다. 바로 이 방이 얼음 코어를 보존하는 곳입니다. 얼음의 각 층은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이는 쌓였을 당시의 기온과 대기 구성 성분을 보여주는 가스와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의 얼음 코어는 수백만 년 전 과거의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거대한 바코드처럼 기록이 담긴 남극의 얼음 코어는 40만 년 전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이산화탄소의 양과 기온의 변화를 읽을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침전물 코어로부터 얻은 해수면 정보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은 산업화 혁명 이후 치솟았고 현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와 북극해의 얼음이 녹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극적인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빙하기의 순환에 의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일어나는 지구의 궤도와 자전축의 주기적인 변화는 극심한 저온 현상이 지속되는 시기를 동반합니다. 바로 빙하기입니다. 대략 2만 년 전에 있었던 마지막 가장 큰 빙하기가 한창일 때 얼음은 북미와 북유럽의 대부분을 뒤덮었습니다. 오늘날의 뉴욕 근방에는 얼음이 1km 두께가 넘었습니다. 그보다 이전 빙하기에는 광활한 빙상이 영국 제도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런던이 있는 자리에 마지막 빙하기의 두 번째 정점에서 남쪽으로 진출하던 빙하가 멈췄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의 빙하기 동안에는 다량의 물이 얼어 있어서 오늘날보다 해수면이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 대륙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불과 10,000년 전에 영국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수세기 동안 선원들은 마지막 빙하기 때 남아있던 북극의 얼음 덩어리들을 뚫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짓는 항로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캐나다의 섬을 통과해 북부 알래스카의 바다를 지나 북태평양으로 가는 북서쪽 항로가 열렸습니다. 몇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항로를 단축시켜줍니다. 바다의 얼음이 녹으면서 머지않아 북극해 항로가 개방될 것이고 더 나아가 북극해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북극해에 인접해 있는 5개의 국가는 접해 있는 연안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 노르웨이, 그린란드의 덴마크, 캐나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경계는 해안선으로부터 200킬입니다. 여기에서 중앙 북극해는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해양법에 따르면 국가들은 그들의 소유권을 국가의 대륙붕 지역까지 연장해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해 세계의 미개발된 자원의 22%가 북극의 광범위한 대륙붕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연안 시추에 의한 추가적인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저능선은 극지방을 넘어 캐나다와 그린란드의 경계를 나누는 대륙붕으로부터 러시아의 대륙붕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세 국가는 현재 이 해저능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북극까지 그들의 영역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2007년 8월에 이 두 대의 소형 잠수함이 러시아 국기를 북극 근처 산능성이에 꽂기도 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북극해의 거의 반을 러시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골드러시가 아닌 콜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북극의 마을과 거주지는 빙하의 변화에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린란드 서쪽의 일루리사트 마을 근처에 있는 이 빙하는 자연의 거대한 불도저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세상의 형성과 행성 전체의 기후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얼음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빙하의 이면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빙하 근방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해안만의 얼음이 거의 사라지면서 이동하는 방식 역시 바뀌게 됐습니다. 갯썰매는 보트로 대체됐고 이건 앞으로 올 수 있는 지구의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큰 변화의 작은 신호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극지방의 극심한 기후 변화와 추위에 적응해온 커다란 극지 생물들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북극곰은 물개를 사냥하기 위해 북극해의 빙산을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매년 바다의 얼음이 더 일찍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곰은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몇 주 앞서 해안으로 가야만 합니다. 바다의 얼음이 사라지는 건 곰들을 더 야위게 할 것이고 출생률을 더욱 떨어뜨릴 겁니다. 어린 곰들의 생존율 또한 낮아질 겁니다. 북극의 여름에 바다의 얼음이 녹으며 북극곰들이 후퇴하는 동안 남극에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남극은 점차 냉각되면서 마치 덩굴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빙하가 먼 바다까지 잠식해 나갑니다. 이로 인해 남극의 면적은 여름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남극을 덮고 있는 얼음은 전 세계 담수의 3분의 2나 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것이 지구와 남극의 생명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극지방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남극의 호수에 사는 작은 미생물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잠수부들은 매서운 추위에 적응한 생명을 찾아냈습니다. 최소 두께 4m의 얼음 아래 호수 바닥에 군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호수 바닥에서 얼음 위로 떠오릅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이 이렇게 얼음에 갇힌 작은 물웅덩이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식물이나 동물이 대륙 자체나 얼음 호수 안에서 거의 살아남지 못하지만 남극 주위의 바다는 지구의 생명체에게 가장 풍요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펭귄은 남극 동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건 크릴새우입니다. 이끼라고 불리는 작은 식물은 남극의 봄이 돌아오면 바다 얼음 위를 덮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얼음을 녹일 때 이끼는 물속에 들어가 작은 크릴새우의 먹이가 됩니다. 크릴새우는 작은 갑각류 동물로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다표범, 고래, 새들, 그리고 펭귄 등 다양한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이들 크릴새우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 지형은 놀라우리만치 장관을 이룹니다. 더 알면 알수록 이런 환상적인 장소가 이 세상을 형성하고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행성의 극지방들은 변화하고 있고 이 중 몇몇 변화들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관찰하고 연구하며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이 지구가 우리와 모든 여행자들에게 건강하고 거주 가능한 우주선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할 것입니다.